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오늘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부인들이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긴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까지 마친 김 여사가 잠시 전 특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는데요.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상황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막 나온 겁니까, 김 여사가? 네,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친 뒤 방금 전 귀가했습니다.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시작해 약 7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5시 46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 여사의 호칭은 피의자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도착한 김 여사는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바로 12층 특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별도의 티타임은 없었고 특검에선 부장급 검사들이 김 여사 측에선 변호인 3명이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준비한 100쪽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고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앞서 이순자 여사는 2004년에, 권양숙 여사는 2009년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듯한데 김 여사가 심야 조사를 거부한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거부한 건 아닙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요, 건강 문제를 들어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 중 총 4차례 김 여사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직접 사온 김밥과 빵, 과일 등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추가 소환을 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했고 특검은 내일 오전 8시 집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고 포토라인 앞에서 짧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고개 숙였는데 조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태운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 앞에 멈춰섭니다. 경찰이 저지선을 친 인도 위론 유튜버들이 포토라인 앞에는 내외신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찬반 세력은 각각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자 김 여사가 뒷좌석 손잡이에 몸을 기대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태어날 땐 휠체어를 탔지만 오늘은 부축을 받지 않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입구까지 20여 미터를 걸어갈 때 조금씩 휘청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흰색 셔츠에 검은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별다른 장신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김 여사는 포토라인에 멈춰선 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재차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김 여사는 2021년과 지난해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경호처 시설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특검은 16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격가지를 제외하면 핵심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의혹인데 오늘 조사에서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제시하며 압박했고 김 여사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했다는데요.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특검은 서울고검이 지난 5월 확보한 통화녹음 수백 개를 넘겨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수익 배분이 과도하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전 씨로부터 명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궁했지만 김 여사 측은 개입한 적 없다며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9월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 계획 문건을 만들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는 폐기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기밀작전이라 문건을 없앴다는데 특검은 증거인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 사령부는 평양에 무인기 2대를 투입했고 이 중 한 대는 추락했습니다.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비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난해 9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 계획 수립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최종 승인한 걸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작전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너무 군사작전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장관 보고 후 문건을 폐기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비밀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문서 폐기를 증거인멸로 보고 있습니다. 기밀 문서로 지정되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작전 수립 단계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겐 문건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했지만 당은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렸고 휴가정인 이재명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권이 이례적으로 빨리 이 의원을 손절하는 이유가 뭔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제명 조치를 발표하며 폐가망신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장난치다가는 폐가망신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명은 추후에도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어젯밤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경우엔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당규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주식 관련 악재가 불거지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수사 등 이렇게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과정들이 또 뒤따를 것입니다.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와 함께 국정기획의원 해촉을 지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AI 정책 등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을 맡고도 AI 관련주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라며 지시하셨습니다.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이춘석 의원, 하루 만에 위원장직을 물러났고 무소속이 됐습니다. 당의 제명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는데 이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의 주식 차명 보유를 질타하고 주식 불공정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건지 표리부동이란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사무용품 등이 손수레에 실려 나옵니다. 어젯밤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무실 짐을 정리한 겁니다. 이 의원과 주식 명의자인 참호보좌관은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공정 주식 거래에 엄정한 태도를 보였던 이 의원의 행적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차명 보유를 질타했고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땐 미공개 정보 활용 논란을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시 취업을 제한하거나 벌금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4차례나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주식 쉬운 줄을 추가 주문하는 영상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왔을 뿐 차명 보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이 물러난 자리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상 모든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의 이해 충돌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채림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온 관행을 이제라도 지키라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이라며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통상 3, 4선이 맡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 의원에게 맡긴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이 이번 논란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입니다.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만큼 법사위원장 역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재산 공개와 이해 충돌 관련 법안 등엔 다른 의원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야가 법사위원장의 권한에만 욕심낼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중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국민의힘은 탈당이나 제명으로 꼬리 자르기 할 사안이 아니라며 하루 종일 이춘석 의원과 민주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국회윤리위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국정기획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차명재산 조사를 위한 특검도 제안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침체돼 있는 당 분위기를 이번 기회에 반전시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예정됐던 울산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은 탈당이나 제명 등 꼬리 자르기로 덮을 일이 아니라며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담당 분과장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거래한 주식의 내용으로 봤을 때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본인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런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차명재산 의원 색출을 위한 특검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세금 낸 돈이면 왜 차명으로 관리합니까? 이 자금 출처의 불법성도 따져봐야 되죠.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 사안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국정기획위 모든 위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의원 의혹에 관한 휘발성에 비해 당 대응이 기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야당 말처럼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했다고 끝날 일일까요? 그리고 야당에는 징계받을 만한 의원들이 없었을까요? 반복되는 국회의원 윤리 문제, 실태는 어땠는지, 앞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국회의원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문제를 일으킨 의원의 징계안이 발의되면 국회 윤리특위가 심사하고 심사 보고서를 넘겨받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윤리특위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징계안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실제로 징계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 제명 의결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요. 민주화 이후에는 13대 국회 이래 37년 동안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된 사례가 2건 있습니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 논란으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2022년 검수완박 사태 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총 329건인데 말씀드린 두 사례를 제외하면 국회 임기 만료나 의원 본인 사퇴 등의 사유로 대부분 폐기가 됐습니다. 언젠간 그거는 나에게도 그런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테고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그런 윤리의식이 국회의원 개개인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같은 의원이라서 서로 봐주는 것 아닙니까? 이 윤리특위가 비상설기구이다 보니까 한번 열리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각각 6명씩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를 해놓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당이 한 명 많아야 한다며 합의를 깨기도 했죠. 이춘석 의원 사건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윤리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 지금 이건 어떤 가상의 징계안에 대한 예시를 든 겁니다. 특위가 열리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야 동수로 위원이 구성되어 온 관행이 이어진다면 식물특위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일방 정당의 의원만 제명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실현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은 누굽니까? 네, 이춘석 의원을 포함해서 보좌관 갑질 논란을 빚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 그리고 대선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듣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이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제명된 민주당원은 5년 이내에 복당이 안 돼서 다음 선거에 민주당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당 일각에서는 윤리특위가 계속 안 열리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전 의원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박 전 의원은 제명 이후에 무소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21대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는데 당시에 윤리특위 제소가 되기도 했지만 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돼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징계 절차가 끝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장난치면 패가 망신시키겠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여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번 한번 살펴볼 수 있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일부 여권에 국한됐던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에 문 전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사면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야권 정치인 사면 명단을 철회한 게 변수가 될 듯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평산 사저를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때 정치인 사면을 하느냐고 물었다며 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도 최근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건의한 겁니다. 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은 광복절 특사로 정치인과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을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 사면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한 야권 정치인 사면 요청을 취소하겠다며 광복절 사면에 정치인은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합니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명단을 보내는 장면이 노출되며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진 데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명분만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 고강도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입찰 금지, 더 나아가 건설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는데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민간 회사가 사라져서야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 ENC에 대한 고강도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건설 면허 취소도 언급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올해만 4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를 겨냥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엿새 만에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가 중태에 빠지는 산재가 발생하자 휴가 중에 다시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겁니다.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이 유일합니다. 건설업계에선 산재 예방엔 공감한다면서도 임직원들의 실직과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벌어지는 게 사고라며 산재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돌리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말 한마디면 기업이 없어지는 나라냐며 감정적인 처벌쇼보다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뒤이어 20대 남성도 테러 예고글을 올리면서 경찰이 오늘 또 수색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 이유는 호기심과 장난이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백화점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시 뒤 소방대원은 물론 경찰 특공대와 군인들까지 출동해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발할 것이라는 협박글이 올라와 출동한 겁니다. 이로 인해 백화점 고객과 직원 등 4천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협박글을 올린 지 6시간 만에 제주에서 붙잡힌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학생은 경찰에서 협박글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형법상 공중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올린 폭파 예고글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도 체포됐습니다. 댓글은 어젯밤 11시 넘어 달렸는데 경찰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3곳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붙잡힌 댓글 작성자도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피의자에 대한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나옵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입니다. 살해 이유가 뭡니까?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경찰은 독극물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아온 가해자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어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 돈 문제로 다투다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 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말쯤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남성은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었고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엔 가해자 때문에 느낀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별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 피해자가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엔 낮에도 3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면서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봐 겁난다고 적었습니다.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신고하고서 3일 안에 이사를 했어요. 다른 데로. 하지만 여성은 8개월 만에 이사한 집 근처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60대 2명이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강은 보기와 달리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었습니다. 올 여름에만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은 사람 벌써 10명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강을 수색하더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나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사람도 찾아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과 함께 피서를 온 친구는 다슬기를 잡으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뒤에 들어갔는데 한 명 화닥화닥 했나 봐. 등이 한번 보이고 그대로 안 보여. 사고가 난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얕아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성인 허리 높이의 우산이 완전히 잠길 정도입니다. 마을 주민은 배로 낚시를 할 정도로 수심이 깊은 곳은 2m에 이른다고 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최악의 폭염과 폭우가 이어진 올 여름,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벌써 10명에 이릅니다. 얕은 물에서 잡는다고 방심하거나 미끄러져 넘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만 보면서 가다 보면 물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한 이끼 등으로 미끄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소방당국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하천 지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야간에는 채취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 화물선에서 무려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코카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양인데 우리나라에 유통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 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 비닐로 겹겹이 쌓인 까만색 물체가 보입니다. 안에선 흰 가루가 나옵니다. 마약 탐지 키트에 넣고 흔들어 보니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맞네. 똑같네. 코카인은 지난 5월 부산항에 입항한 9만 6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은 세관이 긴급 수색을 벌여 600kg을 찾아냈습니다. 2천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3천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코카인은 이렇게 1kg씩 모두 600개로 포장돼 있습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출항해 일본과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코카인 포장 비닐과 컨테이너 내부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하고 선장과 선원 등 27명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지만 국내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중남미에서 산적되어 제3국에서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채 부산 신안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코카인 전량을 폐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가 차량의 결함 의혹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외제 트럭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덜컹거린다며 결함이 의심된다고 호소했는데 제조업체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서영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년 전 3억 원이 넘는 25톤 수입 트럭을 구입한 김모 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운전석 전체가 덜컹거렸습니다. 부품도 교체해봤지만 소용없었고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만 커졌습니다. 차가 짐을 실으면 무게가 한 40톤 가까이 나가는데 제가 앞차갔다 대형 사고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 본사에까지 원인 파악을 요청했지만 낮은 RPM에선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800rpm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브레이킹을 하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RPM대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해라. 함께 차량에 탑승해봤습니다. 1시간 남짓한 주행에도 수차례 크고 작은 흔들림이 계속됐습니다. 덜덜덜하면서 멈추네 이거. 제조업체는 운전자가 적절한 기어 조작을 하지 않은 채 제동하면서 생기는 증상이라며 운전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운전자의 습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컨트롤하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거나. 저속에서 보면 흔들거리는 정도가 일반적인 노화된 차의 진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동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난해 국내 등록 자동차 중 수입차는 약 13%. 하지만 결함 신고 비율은 국산차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중국의 인기 캐릭터 라부부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위조품이 반입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관세청이 약 7,000점을 적발했는데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유명인도 속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장난감 가게. 큰 눈에 뾰족한 이빨 9개가 달린 캐릭터 인형 라부부가 전시된 진열대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조카가 라부부 인형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 왔는데 이제 디스플레이만 돼 있고 여기 현장 구매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중국 캐릭터 인형 라부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만 30억 개 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인증샷을 찍을 정도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위조품, 짝퉁이 판을 치고 있고 속아 넘어가는 유명인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짭부부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이 짭부부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킬 수밖에 없었어요. 관세청은 2달 동안 라부부 위조품 7천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인형과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합니다. 위조품은 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10,000원 이하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품의식 물품들은 진품하고 외형상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관세청은 정품 판매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팔리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최근 매미가 한밤중에도 크게 울고 있습니다. 열대야의 매미 소리까지 더해져 더 뒤척이게 된다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낮에 주로 울던 매미가 왜 달라졌을까요?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단지 안에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나무 몸통에는 여기저기 큼지막한 매미들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잠들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합니다. 맨 많이 오니까 그냥 시끄러워요, 엄청. 닫아놔도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한밤중 주택가에서 들리는 매미 울음소리는 70데시벨 수준으로 지하철 플랫폼에서 열차가 들어올 때 소음과 비슷합니다. 상당한 소음이에요. 엄청 시끄러워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한꺼번에 울어대면 좀 피곤해요. 온도가 높은 걸 좋아하는 매미들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에도 쉬지 않고 우는 겁니다. 특히 불빛이 밝은 도심에선 매미들이 밤을 낮으로 착각해 활동성이 커져서 소음이 10% 정도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니까 이제 밤에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도시에서는 불빛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는 낮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죠. 길어지는 열대야에 매미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붉은 여우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복원을 위해 오늘 새끼 30마리가 소백산 일대에 방사됐습니다. 붉은 여우들이 앞으로 털을 잘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연구원들이 여우 훈련장의 철창을 조심스레 뜯어냅니다. 소백산으로 이어지는 문 앞에서 새끼 여우 한 마리가 망설이더니 이내 밖으로 나갑니다. 얘는 나갈 것 같은데. 엄청 조심스럽게. 이를 지켜보던 다른 새끼들도 잠시 뒤 한 마리씩 산으로 사라집니다. 새끼 붉은 여우 30마리가 소백산맥에 방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가둔 뒤 갑자기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열흘에 걸쳐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새끼들은 1살 남짓으로 태어났을 때 접혀있던 귀도 자라나면서 쫑긋하게 세워지고 붉은 털과 검은 발등도 뚜렷해지며 제법 어엿한 여우가 됐습니다. 국내 토종인 붉은 여우는 1970년대 쥐약에 노출되며 급격히 감소해 현재는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2012년 복원 사업을 시작한 뒤 한 해 평균 33마리 정도 번식에 성공해 해마다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 30마리가 전부 소백산에 털을 잡을 경우 일대 개체수는 100마리까지 늘게 됩니다. 여우는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중간 포식자로 고라니, 멧돼지 등의 개체수 조절에 기여하고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방사된 여우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야생에 잘 적응하는지 추적 관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농산물 수입 개방을 둘러싸고 한미 간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농민들이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만 따로 검역하는 전담 인력을 두기로 해 수입 절차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관세 장벽 완화가 이런 방식인 건지 윤우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농산물 분야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개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절차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해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의 수입 검역 업무는 유럽, 북중미, 동남아 등 권역별로 이뤄졌는데 미국만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역 관련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데스크를 한다는 말씀을.
현재 미국은 지난 1993년 사과를 시작으로 감자와 천도복숭아, 당근 등 15개 농산물의 검역 절차를 밟고 있는데 8단계에 달하는 까다로운 검역 절차에 막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역 데스크를 설치할 경우에 국내 검역 역량이 이제 미국산 농산물에 집중돼서 관련 절차가 속도가 붙을 수 있으므로 사과 등 이제 주요 농산물의 수입이 앞당겨질까 우려됩니다. 쌀과 소고기 개방을 막는 대신 사실상 다른 농산물의 수입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미국과의 입장차가 뚜렷한 농산물 개방이 한미 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호 관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15%로 합의한 걸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관세에 추가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 품목별로 관세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일본 산업계는 관세 부과 하루를 앞두고 얼마를 더 부담하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연방 관보에 게재할 문서입니다. 이유는 특별조치에 포함돼 기존 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한 세율을 최대 15%로 한다고 돼 있지만 일본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별조치에 포함된 국가들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을 새로운 상호관세와 합산해 총 15%로 제한하고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은 기존 관세 15%가 추가로 붙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타결한 최종 합의에서 특별조치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던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급히 미국으로 날아간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합의 당시와 전후 과정에서 들은 내용과 관보 내용이 다르다며 미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이게 구두로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구두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쪽에서 언제든지 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억만장자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접대 문건을 놓고 미국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접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름까지 오르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루설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책을 논의한다는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밧줄을 움켜쥔 여성 조각상이 보이고 방 안에 소설 롤리타 초판본이, 침실엔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앱스타인의 아동 성착취 장소로 지목됐던 맨하탄 저택 사진을 뉴욕타임즈가 공개했습니다. 저택에는 앱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여자친구였던 멜라니아 여사,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 외에도 각계 유력 인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 201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앱스타인의 접대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he lack of an investigation into these Epstein files, there are survivors that have been sharing their story for decades.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 법무부는 돌연 앱스타인 문건이 없다고 발표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I'm not focused on conspiracy theories that you are.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지자 벤스 부통령 등 고위 관계자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도 법무부에 앱스타인 문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원은 또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설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시선 분산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훈련이라고 맹비난했죠.
이에 우리 정부가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일정 일부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내용이 반영된 훈련 일정이 내일 발표됩니다. 일단 전초전 성격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해변에 접근한 우리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가 적의 시야를 가리는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상륙한 장갑차의 문이 열리고 해병대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옵니다. 한미 해병대가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연합 상륙 훈련의 일부입니다. 지상에서는 한미 해병대원이 함께 산길을 수색하고 시가전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제3해병 원정기동군 1,500여 명은 일본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먼저 파병될 최정예 부대입니다. 미 해병대와 함께 땀 흘리며 상호 전투 기술을 교류하는 이번 훈련이 대대 총원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부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 훈련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One thing that we've learned as we do these exercises over and over again, the ROK Marine Corps and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are stronger together. 이번 달에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도 예정돼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내일 오전 훈련 일정을 공개할 예정인데 앞서 공개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건의에 따라 야외 기동 훈련 일부를 9월로 조정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프로야구 후반기 LG와 한화의 선두 싸움이 치열합니다. 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했는데 LG가 어제 선두를 탈환하며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LG의 7연승 도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7회, 해결사는 4번 타자 문보경이었습니다. 상대 투수의 슬라이더를 힘차게 받아쳤고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경기를 뒤집는 석점포에 LG 선수단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7연승에 성공한 LG는 52일 만에 KBO 리그 단독 선두에 등극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또 그대로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매구 한 게임 한 게임 집중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외야수 박혜민의 입이 떡 벌어지는 호수비도 승리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비거리 126m, 사실상 홈런에 가까운 타구를 걷어내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1위를 지켜야 했던 한화는 불펜이 무너지며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KT 안현민에게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며 흔들리기 시작한 마무리 김서현. 결국 강백호에게 큼지막한 2루타를 맞았고 한화는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LG가 3게임을 더 치른 가운데 올 시즌 두 팀의 선두 싸움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나란히 40승에 선착하며 팽팽한 승부를 펼쳤는데 50승은 한화, 60승은 LG가 먼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역대 60승에 선착한 팀의 정규 시즌 우승 비율은 전체의 77%로 LG와 한화는 이번 주말 3연전에서 격돌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I won it because of the truth. It was God's plan to make me born in the Philippines. Nobody can stop me.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는 사치와 부패로 유명했습니다. 1986년 국민항쟁으로 쫓겨날 때 대통령 궁에 있던 3천 켤레의 명품 구두,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었죠. 부정축제도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진실하다거나 스스로의 존재를 신의 섭리로 확신하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권력은 단순히 인간을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식과 부끄러움마저 뺏어갑니다. 아주 드물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Until my last breath, and wherever I am, I will be there for you, with you. 이런 정치가가 있기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정치에 대한 희망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어떨까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법사위원장이기도 했죠.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가르칠게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돈 불리는 데만 열심이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보좌관 명의를 이용한 차명 거래 의혹, 이게 사실이라면 재산 신고 누락이 되고 결국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겁니다. 거래한 종목이 국가 AI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란 점도 논란입니다. 국정기획위에서의 역할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나쁘끄러운 투기 행태,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그 당시에는 코인으로 많이 썼고요.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또는 상임위 소위가 열린 시간대에 수백 번의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액을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얘기도 있었죠. 제대로 된 나라라면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한 가지만 갖는 게 정상입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거머쥐겠다는 생각부터가 문제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 국회의원이라면 가려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쫓겨나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물러났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사법적 조치가 있을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셀리가 남긴 시 오지만디아스의 한 구절입니다. 나의 위협을 보라. 너희 강대한 자들아. 그리고 절망하라.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석상 받침대에 새겨진 말이랍니다. 막강한 권력과 위협을 과시한 거죠. 하지만 셀리는 거대한 석상 잔해주의로 황량하게 끝없이 외로운 평지 모래사막만 펼쳐져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위대한 왕 람세스 2세의 업적도 이리 무상한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건지요. 우루과이의 페페 무이카처럼 국민 마음에 남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8월 6일 윤정호 앵커 칼럼, 주식 무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 지역에 최대 120mm 이상, 영남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25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3도, 창원 34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열대야가 해소되겠고 극심한 폭염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